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할 내용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로마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군인과 장군 출신들이 권력을 가지는 그런 형태의 사회였는데, 특이하게 이 사람은 장군 출신이 아니고 변호사 출신의 키케로가 로마의 집정관까지 되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위대한 것은 집정관을 했다고 위대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로마 말기에 어지러운 로마에 새로운 어떤 정치 철학을 제시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키케로는 플라톤 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 로마의 플라톤 철학을 배우다 보니까, 플라톤은 통치자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수호자, 즉 장군 같은 사람이죠.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일반인은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아주 조화로운 사회가 된. 키케로는 이 국가론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로마에 맞게끔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키케로가 국가론에서, 키케로의 국가론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의 국가론이 있고 키케로의 국가론의 책이 있는데, 이 키케로의 국가론에서 이야기하는 국가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동의 이익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로마 사회에서 지금 요때 당시의 현실에서는 대립을 하고 있는 평민계층과, 즉 시민계층과 귀족계층의 대립에 있어 가지고 평민들 편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두 계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귀족계층을 옵티마 클래스라고 이야기하고 평민계층을 포퓰러리스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계층의 대립에 의해 가지고 로마는 그때 당시에 정말 엉망이었어요. 무법이 판치는 세상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무법이 판치냐면, 그라쿠스 형제가 농지개혁법을 주장하니까 귀족과 그 원로원들이 그라쿠스 형제를 암살해버리고, 자기들을 대변해줬던 그라쿠스 형제가 죽으니까 로마의 그 퇴역 군인들과 그리고 또 평민들, 전쟁에 참가했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의 그 시민들은 그라쿠스 형제의 죽음에 애통해하면서 또 원로원에게 복수하자, 귀족들을 복수하자 이렇게 나오고 서로 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에서 피해 복수들이 막 일어난 이 시기에 키케로가 집정관이 됩니다. 집정관이.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 고민을 하는 거야.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내세운 게 이거예요. 집정관이 된 키케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다 같이 따라해봐. 콘크리디움 우르디움. 따라하세요. 콘크리디움 우르디움. 이게 뭐냐면 두 신분 간의 조화를 이루어보자 이런 뜻이. 알겠지? 두 신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평민하고 귀족하고 싸우지 말고 제발 좀 조화롭게 살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티움 쿰 디그니 타페. 자, 다 같이 에브리바디. 오티움 쿰 디그니 카페. 시작. 오티움 쿰 디그니 카페. 권위를 가진 질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이렇게 너무 혼돈스럽게 질서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키케로 자신도 사실은 귀족 계층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키케로는 로마의 계층 중에 귀족이 있고 기사계급이 있고 시민계급이 있고 노예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 기사계급에서 태어난, 아버지가 키케로를 아주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키케로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기사계급 출신의 키케로가 얼마나 근면성실했으면 그 철저한 계급 사이에서 집정관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라는 걸 보면 정말 뛰어난 사람은 맞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런 철학들이 그때 그 로마 공화정 말기입니다. 이때가 공화정 말기에 질서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그런 사상이었다. 이 사람이 그 집정관을 할 때 사실 집정관을 키케로가 하고 있으면서도 이 세 사람의 틈바구니에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 크라수스라는 사람은 로마 최고의 부자였어요. 로마 최고의 부자. 이 사람이 최고의 부자가 된 방법에 대해서 너 혹시 알고 있나? 요즘도 이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주식 아니야.
로또 아니야. 아파트 건설업과 그리고 또 아파트 임대업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꽉 짓고 세를 막 주고 세를 막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부는 아파트 건설과 그리고 월세 수입 있잖아, 그지? 그게 막 쌓인 거지. 그래서 이 사람 폼페이우스, 이 사람은 대단한 장군이었어. 폼페이우스 장군이라면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고, 그러고 또 뭐 로마 그 지중해 해적들이 막 있는데 이거 좀 소탕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2, 3년 걸리니까 한 몇 개월 만에 해결해버리고, 이 정도의 뛰어난 공설력을 지닌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사람 율리우스 카이사르, 로마의 유명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정말 야심만만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물론 로마의 장군이었죠. 이 사람도 대단한 지략과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최고의 스타, 로마 역사상 가장 스타를 꼽으라면 율리우스 카이사르 알겠나 그죠? 로마 시민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런 검투장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쇼도 한 벌려주고, 그리고 패셔니스트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원로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옷을 입고 탁 다니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이 사람을 갖다 좋아하게끔 만들었고, 그 바람기도 대단했고, 그리고 결단력의 대명사, 리더십의 대명사, 이러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요 세 사람이 집정하던 시기를 차 삼두정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라수스가 이때 당시에 스파르타쿠스라는 검투사 노예들이었어요. 검투사. 검투 경기를 주력해서 하는 이 노예 집단. 요 스파르타쿠스 이름만 들어봐도 어디 출신일 것 같아? 그리스 스파르타 출신이에요. 엄청난 무공을 가진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검투사 집단의 반란은 로마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전부 다 붙었거든요. 심지어 한 10만 명 정도까지 불어납니다. 이 무리가.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크라수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스파르타쿠스의 반란군들을 진압합니다. 그러고 리더인 스파르타쿠스를 크라수스가 죽인다. 그러고 나서 그 집단이 해산이 되지고 북쪽으로 그 집단이 이동해가지고 뭐 이렇게 산계하는 그 찰나에 폼페이우스가 그 북쪽에서 나타나가지고 그쪽 집단들을 마무리 지어버리는. 크라수스가 정복 사업에 갔다가 죽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폼페이우스하고 카이사르하고 이렇게 서로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었는데, 폼페이우스는 로마의 원로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옵티마테스라고 귀족에게 지지를 받는 그런 귀족 집단에, 그래서 원로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 카이사르는 원로원하고는 사이가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는 누구를 생각한다? 백성을 생각한다. 민중을 생각한다. 인민을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원로원들과는 결코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다.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가 원로원하고 짭니다. 이때 당시에 카이사르는 로마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현재 프랑스, 거기를 갈리아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프랑스 지방을 이렇게 점령하는 정복군의 대장으로 가서 거기를 계속 영토를 넓히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거를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는 그 정복한 일대기를 이 사람은 자기 글로 적습니다. 갈리아 정기라는 글을 적어가지고 로마에다가 보낸다. 편지를 원로원에게 보고서 형태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편지는 로마 시민들에게 다 알려져. 야, 카이사르가 이까지 정복했다더라. 카이사르가 이까지 정복. 시민들이 카이사르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지닌 카이사르. 갈리아 지방에 있지만 로마의 영향력도 대단하고 갈리아 지방의 영향력도 대단했던 이 카이사르를 폼페이우스하고 원로원하고 짜고 암살할 계획을 잡습니다. 이 카이사르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그 갈리아 지방 철수하고 로마로 돌아와라. 그때 당시에 루비콘 강이라는 강이 로마와 갈리아 지방을 이렇게 국경선으로 하는 그 강이 있었는데, 로마의 법칙에 루비콘 강에서 로마의 장군들은 전부 군대를 루비콘 강 밖에 주둔시키고 자기는 무장해제한 채 로마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룰이 있었어. 카이사르가 로마의 원로원에도 친구들이 많았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자기한테 연락이 온 거야. 원로원과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 니를 죽이려고 지금 작전을 짜고 니를 소환시킨 거다. 이 친구한테 연락을 받은 거야.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 앞에서 엄청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 어떤 고민? 원래 법대로 하면 군대 루비콘 강에 내두고 자기는 칼도 안 차고 그냥 무장 해제한 채 로마로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죽게 되겠지, 그지? 카이사르가 생각할 때도 이대로 그냥 가면 죽는데 죽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내가 결단을 내리고 군대를 끌고 가서 그들을 쓸어버릴 것인가? 요 두 가지의 갈등 때문에 루비콘 강가에서 밤새워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결단을 내리죠. 어떻게 할까? 그렇지, 군대를 끌고 바로 로마로 진격합니다. 카이사르의 군대는 로마에서 가장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군대, 10군단. 고민하고 있는 카이사르. 그 다음에 고민의 결단을 내리고 루비콘 강을 건너는 카이사르. 빠르게 진격을 해가서 폼페이우스와 그리고 원로원들을 다 처단해버렸어요. 카이사르가 너무 빠르게 진격해오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야. 자기들의 계획대로는 카이사르는 무장해제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죽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그리스로 도망을 갑니다. 원로원들도 폼페이우스를 따라가는 애들도 있고 거기서 막 지지부지 해가지고 다 해산해버렸어. 그리고 바로 군대를 끌고 로마 전체를 장악한 게 카이사르입니다. 로마를 장악하자마자 카이사르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다른 사람 같으면 폼페이우스를 죽이러 바로 그리스로 쫓아갔겠지만 카이사르는 그렇게 안 했죠.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틀어가지고 로마 시민들을 안정시키기 시작했죠. 카이사르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토지를 나눠주고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건설해주고 로마 시민들을 위한 사비를 틀어가지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엄청 펼칩니다. 카이사르를 좋아하겠나 안 좋아하겠나? 정말 좋아하지, 그지? 로마 시민들이. 이 사람은 진짜 우리의 영웅이고 지도자고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민심이 전부 카이사르에 다 가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갑니다. 그리스로 가서 전쟁을 딱 했는데 폼페이우스가 한 2배 이상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폼페이우스는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지. 카이사르의 결단력과 전략과 전술에 밀려가지고 그 폼페이우스 부대가 거기서 박살납니다. 그리고 또 폼페이우스는 또 도망간다. 어디로 도망갔을까? 이집트에 딱 도망을 가 있는데 카이사르가 다시 이집트로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도착하는 순간 폼페이우스의 부장이 폼페이우스를 암살해요. 폼페이우스는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카이사르는 이집트에 딱 도착하니까 자기가 목적했던 폼페이우스는 죽어버린 거야. 당황했죠. 당황해가지고 있는 이 찰나에 카이사르 앞에 나타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제일 아름다운 여왕으로 손꼽히는 여왕 누구지?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 앞에 딱 나타나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클레오파트라의 요 노예에게 양탄자에다가 자기를 딱 말아가지고 둘쳐붙고 카이사르의 진영에 들어서 카이사르 앞에서 내를 펼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한 거예요. 양탄자에 말려온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 앞에서 딱 모습을 드러냈을 때 카이사르가 깜짝 놀랍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고 둘이가 바로 연인관계에 들어가게 되죠. 카이사르는 이 그 클레오파트라가 굉장히 영리한 여자인 게 카이사르의 군대의 힘을 가지고 이집트의 그 권력 싸움에서 승기를 잡으려고 해요. 결국에는 그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의 힘을 입어서 이집트의 전체 통치권을 가지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클레오파트라하고 카이사르하고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둘 사이에 아들이 하나 나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뭘까? 카카오톡이 아니고 카이사리온. 그러고 카이사르가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에 돌아가니까 원로원하고 카이사르의 반대파인 귀족들하고 그리고 또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브루투스하고 딱 짜고 카이사르를 암살을 준비했습니다. 이 원로원과 그리고 귀족들과 브루투스는 카이사르만 죽으면
옛날 공화정에 자기들이 판치는 공화정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화정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카이사르를 암살합니다. 무장을 하지 않은 채 그 원로원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원로원에게 23방의 칼을 맞고 카이사르가 죽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었을까? 말못 아이가 고마해라. 이건 아니야. 이거는 친구고. 그 다음에 카이사르는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렇게 하면서 죽는 거예요. BC 44년이야. BC 44년.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영웅이 죽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브루투스하고 이 원로원들이 공포를 합니다. 카이사르가 죽었다라고 로마 시민들을 공포하니까 로마 시민들이 좋아할 줄 알았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로마 시민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든 자기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나누어 주든 카이사르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로마 시민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귀족들을 처단하러 다닙니다. 원로원들을 죽이러 다닙니다. 브루투스를 잡아라! 이러면 브루투스를 죽이려고 로마 시민들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정부 상태 비슷한 형태로 막 갑니다. 이때 이 상황을 정리한 나이가 그때 17살이었어. 얘가 자기의 아버지 카이사르가 로마에서 암살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로마는 무정부 상태로 빠지고 굉장히 폭동이라는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고 말을 타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이도 보통 애 아닌 거야. 아버지가 죽은 걸 알면 도망갈 애들이 대부분인데 그걸 정리하겠다고 로마로 들어갔어요. 그 카이사르의 유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모든 재산의 3분의 2는 로마 시민들에게 다 나눠주라. 3분의 1은 나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에게 주고 그리고 내가 가진 권력, 권한들도 전부 옥타비아누스에게 인계한다 라고 카이사르가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간 이 옥타비아누스가 정말 영리한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원로원들과 마주쳤어. 그 원로원들이 카이사르의 아들인데 자기들한테 복수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는 찰나에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해요. 로마의 모든 권력과 권한은 원로원들께서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로원한테 완전 허리를 숙이죠. 원로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다? 이야, 얘가 우리한테 복수하러 의사가 없구나. 얘를 집정관을 시킵니다. 아버지 따라서 니도 종신 집정관이 되라. 이렇게요.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기의 속마음을 감춘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황제가 될 때도 즉 아우구스투스가 어린 나이에 집정관이 되었을 때 카이사르의 두 오른팔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이 안토니우스라는 인물하고 힘을 겨룹니다. 권력을 잡기 위한 힘을 겨루는데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을 등에 업고 있었어요. 둘이가 한판 붙습니다. 악티움 해전이라고. 악티움 해전을 한번 딱 붙는데 여기서 누가 이겼을까? 그렇지, 옥타비아누스 쪽이 이겼겠죠. 이 옥타비아누스는 승리하고 딱 돌아오니까 원로원에서 이제 네가 황제가 되라 라고 이렇게 원로원이 추대를 해주는 거야. 극구 사용합니다. 저는 황제라는 칭호는 너무 지배적인 그런 그게 되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칭호를 이렇게 합니다. 제1시민. 나는 로마의 제1시민으로 이렇게 칭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황제가 됩니다. 한 서너 번 사용하다가 결국 황제가 돼.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도 아버지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배운 대로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업적들을 해줍니다. 봉사해주고 시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고 아주 막 평온하게 잘 리더를 해줍니다. 원로원들은 어떻게 됐을까? 원로원들은 나중에 뒤에서 자기 친위 부대를 육성해가지고 원로원을 딱 쓸어버립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